1404년 조선 왕궁 깊숙한 곳에서 한 작은 생명이 세상에 나왔다.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딸이자 막내 공주였다. 본래라면 궁궐 안팎이 기쁨으로 들썩였어야 할 순간이었다. 신하들은 축하 예물을 올리고 실록에는 상세한 기록이 남겨졌어야 했다. 그러나 이상한 침묵만이 궁궐을 감쌌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 축하 사신은 오지 않았고 실록의 한 줄 기록조차 제대로 남겨지지 않았다. 그 공주의 이름은 정선공주였다. 그 침묵의 이유는 태종의 마음에 있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동지이자 아내인 원경왕후의 가문 여흥민씨를 두려워했다. 한때 왕자의 난 속에서 원경왕후는 직접 갑옷을 꺼내 남편에게 입히고 무기를 챙겨 이방원을 도왔다. 그들의 사랑과 협력으로 조선은 세워졌고 이방원은 세 번째 왕이 되었다. 그러나 왕좌에 앉은 순간 그는 변했다. 외척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조선의 안정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냉혹한 정치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칼날의 첫 번째 표적은 다름 아닌 아내의 친정이었다. 정선공주가 3살이 되던 1407년 궁궐의 비보가 전해졌다. 외삼촌 민무구와 민무질이 유배를 떠난다는 소식이었다. 죄명은 권력 남용과 불충이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달랐다. 태종은 외척이 강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어린 정선공주는 아직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어머니 원경왕후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모습만이 기억에 남았다. 태종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이듬해 외할아버지 민재가 세상을 떠났다. 자식들이 유배를 가고 가문이 몰락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의 병을 얻은 것이었다. 1410년 정선공주가 6살이 되던 해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제주도에서 외삼촌 민무구와 민무질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다. 태종의 명으로 자결을 강요당한 것이었다. 원경왕후는 이성을 잃었다. 중전으로서의 체면도 내팽개치고 편전 밖에서 남편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나 태종은 요동치 않았다. 어린 정선공주의 눈에 비친 부모는 더 이상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차갑고 무서운 존재였고 어머니는 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이었다. 그 사이에서 정선공주는 조용히 자라야 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막내 공주로서. 하지만 정선공주에게는 한 가지 위안이 있었다. 바로 7살 위 오빠 충녕대군이었다.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그는 어린 누이 동생을 각별히 아껴주었다. 부모가 갈등하는 사이에서 충녕대군만이 정선공주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다. 그는 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궁궐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누이야,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한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란다. 충녕대군의 따뜻한 말이 어린 정선공주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 오빠의 사랑만이 차가운 궁궐에서 정선공주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1415년 정선공주가 11살이 되던 해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남은 외삼촌 민무희와 민무회가 불충의 죄목으로 탄핵을 받은 것이었다. 원경왕후의 마지막 남은 친정 형제들이었다. 태종은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 역시 유배를 보낸 후 자결을 강요했다. 이제 원경왕후의 친정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다. 원경왕후는 더 이상 예전의 기세등등한 여장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상처와 절망에 잠겨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정선공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랐다. 권력이 무엇인지,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지, 가족이라는 이름조차 때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은 효심을 품게 되었다. 상처받은 어머니를 위로하고 차가운 아버지에게도 예를 다하는 공주로 자라났다. 1416년 2월 정선공주가 12살이 되던 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다.
조선 최초로 시행된 부마 간택제를 통해 정선공주의 신랑이 결정되었다. 그 주인공은 의산군 남이었다. 그는 개국공신 남제의 손자로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일찍 아버지를 잃은 과부의 아들이기도 했다. 정선공주의 혼인은 다른 언니들과는 달랐다. 막내인 정선공주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가문의 남자와 혼인하게 된 것이었다. 이는 태종이 더 이상 외척에 힘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된 정선공주는 두려웠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공주로 태어난 이상 정치적 결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혼인 전날 밤, 오빠 충녕대군이 찾아왔다. 누이야, 시집을 가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충녕대군의 따뜻한 당부에 정선공주는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안이 되었다. 1416년 2월 2일, 정선공주와 남이의 혼례가 치러졌다. 화려한 의식이었지만 정선공주의 마음은 복잡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불안함도 컸다. 남이는 정선공주보다 몇 살 많은 청년이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혼인 초기 부부의 생활은 그럭저럭 평온했다. 남이는 공주의 남편이 되어 의산군에 봉해졌고 세종 즉위년에는 동지총재가 되었다. 정선공주도 시가에 적응하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는 곧 일남일녀가 태어났다. 장남의 이름은 남치였고 딸도 하나 두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1418년 정선공주가 14살이 되던 해 큰 변화가 일어났다.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태종이 오빠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이었다. 오빠가 세종으로 즉위한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정선공주에게는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다. 1420년 정선공주가 17살이 되던 해 어머니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들은 정선공주는 망연자실했다. 평생 상처받으며 살아온 어머니를 제대로 효도도 못한 채 보내야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정선공주는 즉시 친정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다. 그리고 정선공주는 결심했다. 어머니의 3년상을 극진히 치르겠다고 말했다. 유교의 예법에 따라 상중에는 남편과 떨어져 살며 금욕하고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남편 남이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남이는 어린 아내가 3년 동안 자신을 멀리하며 상복을 입고 지낸다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는 점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젊은 나이에 아내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욕구 불만이 쌓여갔다. 그리고 그 불만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다. 남이는 노름에 빠지기 시작했다. 상륙놀이에 중독되어 밤낮 없이 도박을 일삼았다. 또한 관노비인 윤이라는 여자를 첩으로 삼으며 정선공주를 외면했다. 젊은 남편의 이런 행동은 정선공주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정선공주는 꿋꿋했다. 남편의 변심에 상처받으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효성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육식을 끊고 소박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새벽마다 일어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제사 때마다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1422년 정선공주가 19살이 되던 해 또다시 비보가 전해졌다. 이번에는 아버지 태종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정선공주는 또다시 깊은 슬픔에 빠졌다. 아버지는 차가웠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의 3년상까지 치러야 했다. 정선공주는 총 5년간의 상복을 결심했다. 어머니 3년, 아버지 3년을 연이어 치르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극도로 엄격한 유교적 효성의 실천이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정선공주의 건강을 크게 해쳤다. 긴 상중 기간 동안 정선공주는 거의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고 편히 쉬지도 않으며 오로지 부모를 추모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젊은 몸이었지만 이런 극한의 절제는 서서히 그녀의 체력을 갉아먹었다.
남편 남이는 아내의 이런 모습에 더욱 실망했다. 그는 아내 정선공주를 외면하고 첩과의 생활에만 빠져들었다. 도박과 여색에 탐닉하며 부마로서의 품위를 잃어갔다. 정선공주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어졌다. 그런 정선공주에게 유일한 위안은 오빠 세종의 관심과 사랑이었다. 세종은 바쁜 국정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누이 동생을 챙겼다. 정선공주가 아플 때면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었다. 누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부모님께서도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실 것이다. 세종의 따뜻한 위로에 정선공주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이미 마음이 떠났고 부모는 모두 세상을 떠났다. 오직 세종만이 정선공주의 마지막 의지처였다. 그러나 정선공주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다. 긴 상중 기간과 극도의 절제 생활로 인해 몸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424년 정선공주가 2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 정선공주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 그녀는 세종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다. 오라버니, 저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먼저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굳이 오라버니는 건강하시고 조선을 잘 다스려 주십시오. 세종은 누이의 손을 잡고 울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1424년 1월 25일 정선공주는 21살의 젊은 나이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은 궁궐에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세종의 슬픔은 컸다. 그는 3일간 조회를 중단하고 누이 동생의 죽음을 애도했다. 세종은 정선공주에게 특별한 제문을 내렸다. 죽을 때가 되어서 죽게 되는 것은 비록 기수의 관계라 하나 동기되는 마음은 유명히 다를지라도 길이 수하여 행여나 거룩한 계책에 도움을 받으려 하였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슬픈 마음 이길 수 없노라. 또한 정선공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공주는 성품이 정숙하고 고아하며 행실은 공손하고 착하였다. 중궁에 있을 때로부터 극진한 효성이 숙성하였고 집을 가지기에 이르서 근함이 더욱 나타났다. 바로 규문의 화목함을 이루었고 이로써 청리의 규범을 보여주었다. 정선공주의 묘지명에는 더욱 인상적인 구절이 새겨졌다. 수명은 비록 짧다. 하나 그 남은 것은 길도다. 이 말은 훗날 놀라운 예언이 되었다. 정선공주는 비록 21살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녀가 남긴 후손들은 조선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정선공주의 장남 남친은 홍여공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을 하나 두었다. 그 아들이 바로 세조시대의 명장남이었다. 정선공주의 딸은 대사성을 지낸 신자승에게 시집가서 팔남사녀를 낳았다. 그중 셋째 아들 신숙권의 손녀가 바로 신사임당이었다. 신사임당은 조선 최고의 여류 예술가로 이름을 떨쳤고 그녀의 아들 이인은 율곡이라는 호로 불리며 조선 성리학의 거봉이 되었다. 정선공주가 태어난 지 600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후손들은 대한민국 화폐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 신사임당은 5만 원권에, 율곡 이인은 5천 원권에 그려져 있다. 그리고 정선공주의 오빠 세종대왕은 1만 원권의 주인공이다. 수명은 비록 짧다. 하나 그 남은 것은 길도다. 정선공주의 묘비명이 이렇게 정확히 들어맞을 줄 그 누가 알았을까? 정선공주의 삶을 돌아보면 조선 초기 공주들의 운명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정치적 결혼의 도구였고 가문 간의 갈등 속에서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선공주는 그런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다. 극도의 효성으로 부모를 섬겼고 남편의 변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 특히 오빠 세종과의 남매에는 감동적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왕실에서 순수한 가족애를 보여준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세종이 누이 동생의 죽음을 그토록 슬퍼한 것을 보면 그들 사이의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다. 정선공주의 이야기는 또한 조선 초기의 정치적 격변을 보여주는 증언이기도 하다. 태종의 외척 숙청 과정에서 원경왕후 가문이 몰락하는 모습,
그 속에서 자란 정선공주의 성장 과정은 권력의 냉혹함과 인간의 비애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정선공주의 후손들이 이룬 위대한 업적들이다. 그녀가 남긴 혈통에서 장군과 학자와 예술가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정선공주의 깊은 효성과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고결한 품성이 후손들에게 이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남이 장군의 용맹함, 신사임당의 예술적 재능, 율곡 이이의 학문적 깊이,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21살의 짧은 생을 사랑과 효성으로 채운 정선공주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5만 원권 집회에서 만나는 신사임당의 우아한 모습 뒤에는 5천 원권의 율곡 이이의 학자다운 품격 뒤에는 그리고 1만 원권 세종대왕의 성군다운 위엄 뒤에는 정선공주의 숨은 이야기가 있었다. 정선공주는 기록에는 많이 남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은 조선 왕실 여성들의 전형을 보여준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정신은 후손들을 통해 조선 역사의 길이 빛나게 되었다. 600년 전 차가운 궁궐에서 조용히 자란 한 공주가 있었다. 부모의 갈등 속에서 상처받았지만 끝까지 효성을 잃지 않았던 공주가 있었다. 21살의 짧은 생을 살며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사랑하는 오빠와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었던 공주가 있었다. 그 공주의 이름은 정선공주. 수명은 짧았지만 그 남긴 것은 참으로 길고 영원히 기억될 조선의 공주였다. 우리가 지갑에서 꺼내는 지폐들을 볼 때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정선공주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어떨까? 짧은 생이지만 깊은 사랑으로 채운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역사를 가로질러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역사는 때로는 화려한 승리와 권력의 이야기로 기록되지만 때로는 조용한 희생과 변함없는 사랑의 이야기로도 만들어진다. 정선공주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그녀의 짧지만 아름다운 생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아마도 진정한 가치는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그 깊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채운 삶은 시간을 초월해 영원히 빛난다는 것이 아닐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정선공주와 같은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이 언젠가는 큰 역사의 물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란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